지금 오늘 우리 그 송영훈 교수님이 다시 4월 달 첫 문을 좀 열어주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준비하신 내용 간략하게 좀 소개하시면서 예, 인사 뭐 겸해서 한 2, 3분 모두 말씀해 주시면서 10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시죠. 예, 그럴까요? 예. 네. 어,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전에도 결혼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스토리텔링에 대한 건데, 어, 조금 양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음, 그래도 좀 빨리 좀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음, 일반적인 그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마케팅과 스토리텔링, 그 의미, 그리고 나서 스토리텔링의 구성 요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스토리텔링이나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이나 좀 차이점. 음, 그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에 나오는 어 그 플롯 구성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것들이 종류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샘플로 쓰는 법 같은 거 스토리텔링을 이제 이야기하는 법, 원고를 쓸 때 어떤 포인트로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형식이 좀 있거든요. 기본적인 거. 그래서 다는 제가 보여드리기 좀 어렵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한 2개 정도 가능하면 그렇게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예. 너무 한꺼번에 다 하지 마시고요. 넘치면 다음 달에 또 하시고 그러십시오. 1년 가야 되는데 같이. 예. 뭐 좀 음. 빨리 진행하고 이거 좀 예. 다시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 예. 다시 하던가 뭐 다시 리뷰로. 예, 뭐 그렇게 예. 하셔도 되고요. 예. 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음. 어, 어떻게 그냥 진행을 할까요, 그러면? 예, 시작하시죠. 아마 예. 뒤에 한 몇 분은 더 오실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이. 예. 그러면 좀 화면 공유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예. 자, 제가 저걸 드렸었나요? 이게 권한을? 권한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공동호스 드렸습니다. 예. 예. 화면 1로 가서 공유를 하고 예. 잠깐만. 보이시나요, 화면? 예, 잘 보입니다. 예.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5가지 기본 플롯인데요. 원래는 이 5가지 기본 플롯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다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앞에 부분도 좀 아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좀 구성을 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브랜드 얘기를 할 때 이 브랜드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해야 되는지, 브랜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거가 좀 정립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브랜드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거 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좀 묶어 봤는데요. 먼저 브랜드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비전과 골, 미션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비전은 잘 아시겠지만 꿈입니다. 꿈이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가 뭐냐? 그랬을 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미션입니다. 그리고 가치라는 것은 이 미션을 수행할 때 이 구성원들, 그러니까 뭐 종업원들이라 면 종업원들이 공동으로 공유를 해야 될 덕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사원 같은 거죠. 예. 학교라고 보면은 뭐 교훈 혹은 급훈 뭐 이런 것들이요. 예. 그다음에 요게 정해지면 그다음 브랜드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네이밍이라든가 슬로건이라든가 로고, 컬러, 패키지, 징글, 예, 요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요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뭐 음식점을 하셔도 좋고 뭐 혹은 또 개인 회사를 하셔도 괜찮은데 이러한 요소들로 순서대로 만들어 가야지만이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SNS를 하건 뭘 하건 내가 글을 쓸 때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 중구난방 글을 쓰게 되니까는 결국은 효과가 떨어지는, 또 이렇게 집중되지 못하는 그런 글이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중에서 이제 징글은 음악을 얘기합니다. 음악이요. 뭐 징글을 많이 쓰는 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인텔 같은 경우에 인텔 인사이드 할 때 딩동댕동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가. 이런 그 소리만 들어도 '아 이건 인텔이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인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보통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이런 브랜드 아이덴티티 위에 그 타겟으로 하는 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포지셔닝을 하게 되고, 포지셔닝을 하게 되면은 그때 나오는 브랜드의 그 의미라든가 이런 걸 브랜드 컨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지셔닝에서 나는 어떤 존재다? 고객들의 그 의식 속에 자리 잡는 그 위치를 브랜드 컨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 만든 겁니다. 기업에서 만든 건데 결국은 이걸 고객한테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고객한테 전달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고객과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브랜드는 이런 겁니다라고 전달을 해주는데 100% 고객이 우리가 전달하는 걸 100%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다른 지식이라든가 노이즈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한몫을 하면서 결국은 고객들이 느끼는 우리 브랜드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됩니다. 그 브랜드 이미지가 이제 브랜드 자산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그대로 브랜드로 가지는 않는다 이거죠. 100% 싱크가 돼 가지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는데, 스토리텔링은 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이미지를, 브랜드 그 컨셉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브랜드는 제품 자체가 아니라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알고 있는 지식의 집합입니다. 즉 소비자가 갖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그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A라는 브랜드가 있어도 각각 보는 사람에 따라서 B, C, D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 자, 요거는요. 그냥 그 브랜드를 인식할 때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길 좋아하냐. 이제 차별화에 대한 문제인데요. 보통 물리적 차별화라는 건 가격, 가성비, 기능, 품질, 명성 뭐 요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쪽 내려갈수록 진입 장벽이 더 커지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게 가격이고요. 그런데 이 물리적 차별화는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A라는 제품도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B라는 제품도 이런 얘기를 하고 결국은 거의 스팸이나 광고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떤 걸 보시면 아시냐면은 그 홈쇼핑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이 가격에 이 제품을 팝니다. 그런데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것도 끼워서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품 설명할 때 지금까지는 이런 게 문제였는데 이런 것들이 되는 기능을 또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특허받은 모든 공법으로 만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 근데 A라는 제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B라는 제품, C라는 제품을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잘못하면은 스팸처럼 들린다. 그러니까 광고글처럼만 들리기 쉽다는 거죠.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것보다는 이런 언급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죠. 최초, 유일, 최고. 이거는 부담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최초의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제품입니다. 최고의 제품입니다. 근데 최고라는 것은 언급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다 비교를 해 봐서 최고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어렵고 제일 쉬운 방법은 최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초요. 시작한 거 이게 최초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인식이 오래가고 그러한 것들이 인제 이거 최초인 줄 알았는데 가 보니까는 나중에 보니까는 가격도 좋고 기능도 뛰어나더라. 요렇게 알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한다 이거죠. 근데 이걸 앞에 물리적 차별화를 먼저 내세우면은 이거는 광고로 인식하기가 쉽다. 그냥 인식의 차별화를 얘기하고 물리적 차별화는 자연스럽게 알도록 만드는 게 좋다. 이게 인제 이중 차별화 전략인데요. 하나의 인제 예를 든다 그러면 어 그 이스라라는 인제 아가씨가 있습니다. 이 아가씨가 인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는 그 학자금 융자로 몇 천만 원이 빚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 취직을 해서 갚으려고 그랬는데 취직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뭘 했냐 하면은 스스로 연재 노동자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월 10,000원씩만 내면은 내가 월, 화, 수, 목, 금까지 매일매일 한 편의 글을 써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메일로. 그러니까 20 편의 글을 갖다가 한 달에 이제 보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구독 신청을 받으니까는 어
사람들이 뭐 신기하니까는 이걸 이제 많이 이렇게 구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몇 개월 안에 빚을 다 갚습니다. 1000명만 구독 신청을 해도 이제 1000만 원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아가씨가 만든 직업이 바로 연재 노동자입니다. 날마다 뭘 써서 보내는 글을 써서 보내는 그런 노동자. 우리나라 최초의 연재 노동자예요.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이, 이 직업이 나오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 하는데요. 최초는 이슬하다. 원조입니다. 원조. 그러면 사람들이 기억을 한다는 거죠. 네. 스토리텔링을 할 때 이런 그 브랜딩의 포인트를 갖고 가급적이면 차별화되는 어떤 포인트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이게 제가 중간에 이제 좀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냥 좀 뜬금없을 수 있는데요. 브랜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뭐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 삼막 법칙입니다. 대부분의 괜찮은 스토리를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3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전체를 보면은 전체가 100이라 그러면은 이건 한 25% 정도에 해당됩니다. 아니면 혹은 20% 굉장히 앞쪽에 있는데요. 언제 얘기다, 주인공은 누구다, 뭐 그런 얘기들이 처음에 설정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이게 1막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훅이라는 게 있습니다. 훅은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훅은 갈고리라는 건데요. 사람들로 하여금 딱 깨어가지고 그다음 막으로 2막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장치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미를 잃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궁금해하는 거죠. 다음 얘기 어떻게 전개되지? 빨리 보고 싶은데 이렇게 만드는 장치가 이 1막에 이제 숨어 있게 되는 거고요. 2막은 줄거리의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뭐 갈등도 나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극복하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2막이 끝날 때쯤 해서 정말 이제 모든 갈등과 모든 도전이 딱 집약돼 가지고 드디어 그 보스 몬스터가 나타나는 겁니다. 게임으로 말하면요. 정면으로 그 가장 큰 도전과 부딪히게 되거든요. 이게 2막이고요. 3막은 마찬가지로 거의 25% 정도 1막과 거의 비슷한데요. 그 보스 몬스터와 싸워서 어떻게 극복하는지 끝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말을. 그리고 그 결말이 이제 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인공에게 유리하게 되고 우리가 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만족할 만한 그런 결말로 이야기가 끝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 3막으로 보통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운드 오브 뮤직 있습니다. 여기 그 유튜브 링크가 이제 보면은 사운드 오브 뮤직을 한 10분 정도로 요약을 해놨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일단 한번 사운드 오브 뮤직 다 아시죠? 영화요. 그죠? 예. 한번 기억을 한번 오래됐겠지만 기억을 한번 이렇게 쫓아보시면요. 처음에 그 수도원이 나옵니다. 수도원에 수습수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맨날 그 수도원에서 뭐 자 이제 예배드리자 뭐 행사하자 그러면 맨날 꼴찌로 들어와요. 제대로 안 들어오고 그럼 뭐 하냐? 밖에 나가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다가 늦는 거예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쿠사리를 먹는데 수도 원장님이 그 수녀 원장님이 이제 마리아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정말 네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일생을 바칠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 좀 더 고민을 해봐라. 넌 아직 젊으니까. 그러면서 어, 수녀네 아직 잊지 말고 내가 한 곳을 보내줄 테니까 거기서 애들을 좀 가르쳐 봐라. 가정교사로.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어느 집으로 보냅니다. 이 마리아 수습 수녀를요. 여기까지가 이제 1막입니다. 그러니까 시대 상황, 그다음에 문제, 갈등 뭐 이런 것들을 딱 비치면서 주인공이 누군가까지만 보여주고 있는 것에서 끝나고 그러면 이제 마리아가 2막은 이제 거기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 어, 오스트리아가 있는 그 어떤 대령의 집인데 그 집에 가면 애들이 굉장히 그 아버지가 그 대령이기 때문에 군대식으로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어떤 가정교사들이 다 그냥 일찍 떠나고
견디질 못하고. 예. 이게 폰트랩 대령인데 애들이 6명? 예. 이렇게 있는데 7명. 예, 7명인데 굉장히 경직돼 있고 가정교사 싫어하고 가라 그러고 뭐 이제 이런 상태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자기 약혼녀도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그 가부장적이고 뭐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꼰대라 그럴까 뭐 그런 식인데 여기서 이제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 약혼녀를 데리러 도시로 간 사이에 이제 마리아가 애들을 가리키면서 아주 자유분방하게 자연스럽게 놀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무척 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건 그런 형식이 아니거든요. 뭐 숙녀답게 또 절제하고 귀족가의 애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남자랑 이 약혼녀랑 또 마리아가 중간에 끼면서 무슨 삼각관계 비슷하게 미묘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 일은 이제 반증은 이 마리아로 인해서 애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아버지를 감동시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렇게 했던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호감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마리아가 이제 약혼녀도 있고 그런 걸 보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그런 게 이제 2막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3막에서는 최종적으로 독일이랑 오스트리아가 합병하면서 이 사람이 직접 징집 그 명령을 받고 이제 독일군으로 배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탈출하는 얘기인데요. 그게 이제 3막입니다. 뭐 하여간에 그런 구성으로 보통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을 한번 이렇게 나눠볼 수 있으면 내가 스토리 전개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스토리 4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시지, 갈등, 등장인물, 플롯입니다. 자, 메시지는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던져주려고 하는 교훈이라든가 뭐 어떤 도덕적 명제가 될 수도 있고요. 중심 테마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토끼와 거북이 그러면 뭐 성실한 사람이 끝내 성공한다. 혹은 거만한 자는 실패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메시지는 하나의 스토리에 하나만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메시지를 담게 되면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는 그 기업 측에서 보면은 브랜드 혹은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이랑 일반 동화의 스토리텔링이랑 좀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등인데요. 이 아시는 노댕이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금 뭐 생각할까요? 무언가 생각하고 있겠죠. 예. 뭘 입을까 이제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디 갔지? 뭐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갈등이 뭐죠? 갈등? 갈등. 우리가 갈등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갈등은 어 요렇게 한자로 씁니다. 일이 뒤얽혀 풀기 어렵게 된 상태를 얘기하는데 영어 원어로 따지면은 함께 부딪히다 그래서 서로 때리거나 부딪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한자로 보면요. 한자로 보면은 요거는 예. 갈은 식농쿨 갈입니다. 식농쿨은 오른쪽으로 휘가 막 올라갑니다. 등은 등나무 등자입니다. 이거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개가 만나면 이게 풀리질 않아요. 얽혀가지고. 그래서 갈등입니다. 예. 자, 근데 갈등이 어떤 역할을 하냐? 자, 타짜에서 어, 고니가 있어요. 근데 고니만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이 누가 있어야 됩니까? 누가 있어야 되죠? 타짜에서? 고니 말고? 유해진이 있으면 되나요? 아기가 있어야지 얘기가 되잖아요. 예? 아기가 있어야지. 조수에서 수영, 사람이 이렇게 바다에서 헤엄을 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평온해요. 그럼 굉장히 심심한 얘기가 되는데 여기 누가 있어야 되냐? 백상아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공격하는.
그래야지 얘기가 됩니다. 배트맨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트맨은 혼자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있어야 되냐? 조커가 있어야 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갈등은 스토리를 전개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갈등이 없는 이야기는 죽은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덴마크 영화 감독인데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요일 오후에 파라다이스라는 것은 멋지게 들릴지 몰라도 영화에서는, 필름에서는 따분하게 일데 없는 장면이다. 지루함 그 자체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재미도 못 느끼고 듣지도 않고 옮기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갈등 측정계라는 게 있는데요. 갈등의 양 끝은 두 가지입니다. 조화와 혼돈입니다. 모든 게 잘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내가 신경 안 써도 잘 돌아가는 상태를 조화라 그래요. 모든 게 내 계획대로 내 꿈대로 다 이루어지고 뭐 새들은 노래하고 나는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꾸벅꾸벅 돌고 있어도 내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이건 이제 조화예요. 근데 여기서는 갈등이 없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혼돈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곧 세상이 무너지고 그 악마가 모든 걸 다 차지하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혼돈이나 완벽한 조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갈등, 대개 보통 주인공이라 그러면 한 3 정도, 3 정도라는 거는 주인공이 딜레마에 직면하는데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극복해 나간다. 그 정도 순이 적당한 갈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그래서 갈등은 좋은 갈등은 어떻게 만드느냐?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스토리가 너무 예측 가능해지면 따분해진다. 많은 갈등은 중심을 분산시키니까 좋지 않다. 또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와 주인공 사이에 힘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도 안 된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는 갈등 파악이 좀 인식이 돼야 된다. 너무 갈등을 갖다가 숨겨 놓으면은 그거 파헤치다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면서 그냥 손을 놓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 요소 중에서 메시지와 갈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등장인물입니다. 고전 동화에서는 어, 이걸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아마 딱 보시면은 생각이 나실 거예요. 뭐 어느 나라에 왕이 있는데 예쁜 공주가 있었는데 악한 그 마녀나 혹은 악한 괴물이 공주를 납치해 가서 이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뭐 방을 붙이고 공주를 구해오는 사람한테 나라의 절반을 주고 공주가 결혼시키겠다. 그래서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그 나쁜 마녀와 또 용을 해치우고 공주를 구해왔다. 뭐 그런 얘기들, 그런 스토리요. 이게 동화의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의 플롯을 갖고 동화 모델의 등장인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웅은 백마탄 왕자입니다. 적대 세력, 마녀, 용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는 뭐냐? 공주를 구하고 왕국의 절반을 가져가는 거다. 그렇게 되면 누가 도움을 얻느냐? 백성들 혹은 또 그 왕국에 있는 사람들, 왕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 백마탄 왕자가 이 일을 할 때 도와주는 사람 조력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후원자는 뭐 방을 붙이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약속을 하는 거 왕 같은 경우 요런 구성으로 보통 동화 모델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대부분의 오래된 이야기라든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같은 경우 보면은 이런 구조로 이 스토리텔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한번 이거는 이 동화 모델을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에 접목한 경우인데요. 제가 빨리 읽어 드릴게요. 이게 한번 읽어 보시면은 아, 그렇구나라는 걸 이렇게 좀 느끼실 수가 있는데 어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미국 최고의 IT 기업에 출근하기 위해 빌딩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한 대의 커다란 리무진이 현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기업의 CEO가 내렸습니다. 그는 이 기업의 설립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상시처럼 중앙 현관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가 유리문을 지나려고 할 때 누군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이디 카드 없이는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그를 불러세운 이는 경비원으로 그곳에서 수년 동안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경비원은 CEO를 어떤 감정적 동요 없이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CEO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CEO는 주머니 속에 아이디 카드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집에 두고 온 모양입니다. CEO는 부동 자세로 서 있는 경비원을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생각에 잠겨 잠시 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되돌아 자동차로 돌아갔습니다. 그 경비원은 바로 다음날 경비부서 책임자로 진급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경비 업무에 열중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맨날 보는 회사 사장인데 설립자인데 그 사람이 규칙에는 아이디 카드가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보안 규칙에 막은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CEO가 집에 가서 다시 카드를 가져왔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고객들이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 회사는 기계와 상관없이 원칙대로 보안을 하는 회사로구나. 믿을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게 동화 모델을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에 접목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등장인물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영웅은 CEO의 출입을 막은 경비원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절차가 유지되는 안전한 기업이고요. 적대 세력은 누굽니까? 여기서는 기업의 CEO예요. 출입증 없이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 자신의 지위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뭐 조력자는 뭐 경비원의 충성심과 책임감 그랬는데 옆에 있는 동료라 그럴 수 있고요. 후원자는 기업의 보안 규칙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수혜자는 기업과 임원들 다 해당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요.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1990년 10월 달인데요. 어, 고건 씨라고 아실 거예요. 고건 서울시장이 있을 때 얘기예요. 그때 뭘 처음 만들었냐면은 여성 주차 단속원 발대식을 했어요. 그때 고건 서울시장이 뭐라 그랬냐면 호텔 앞에 불법 주차한 큰 차부터 단속해 주십시오. 사장, 회장과 장관 등 높은 사람 차부터 단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단속 첫날 부총리 차를 잡았어요. 불법 주차로.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제 그 동화 모델을 적용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등장인물들을 이렇게 만들면요. 영웅은 누굽니까? 여성 주차 단속원이에요. 그리고 적대 세력은 불법 주차를 한 부총리 차, 운전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요. 예. 어, 플롯인데요. 사실은 이제 오늘 주 얘기가 이제 플롯입니다. 스토리를 전개하는 구성, 사건의 구성을 이제 플롯이라 그러거든요. 그냥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한 거는 일반적인 스토리라 그럴 수 있지만 플롯은 그게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배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객의 흥미를 유지할 수 있죠. 여기 좀 일종의 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게 되는데 아까 제가 3막을 얘기했어요.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스토리는 시작, 중간, 끝이 있다. 요게 일종의 3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 모델에서의 스토리는 이런 식입니다. 스토리 모델은 보통 어, 발단이 있고요. 갈등이 시작하면서 그 갈등이 점점 고조됩니다. 고조돼 가지고 절정에 이릅니다. 폭발합니다. 갈등이. 그리고 그 갈등이 해소됩니다. 대단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요거는 마치 뭐와 같냐 그러면은 이 시간축에 따라서 갈등의 정도를 보면은 고래등과 같아. 고래의 옆모습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등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승전결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이런 그 구성으로 글을 스토리를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동화 모델에 적합한 그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것은 등장인물이 요때쯤 나오게 된다. 구체화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영웅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적대 세력이 나타나 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때 조력자가 뭔가 도움을 줘 가지고 이걸 극복할 수 있고 후원자를 만나서 결국은 이 결과 갈등을 해소하면서 어떤 혜택을 얻게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이랑 이건 동화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 특징의 3 요소는
이 필요한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에 필요한 것은 이제 세 가지인데요. 목적과 데이터 진정성입니다. 일반적인 동화 모델은 그냥 이야기를 전달해주면 교훈을 주는 겁니다. 선하게 살아라, 권선징악, 그냥 그래 재밌네,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얘기를 전달함으로써 고객을 움직여야 돼요. 상대를 움직여야 되는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품 판매냐, 기업의 어떤 전략을 공표하는 거냐, 좋은 평판을 형성하는 거냐, 고객을 움직이는 목적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밑바닥에는 뒷받침되는 게 뭐냐면 자료나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냥 소설 쓰는 게 아니라 동화 얘기 그냥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근거는 데이터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진정성으로 스토리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그 이야기의 밑바닥에는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자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요. 보면은 이제 요건 데이터 스토리 모델인데요. 데이터 쪽에서는 어떤 그 예시나 사례 연구, 비용 효용 분석, 조사, 숫자, 사실과 수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건 이성에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토리는 데이터를 입증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마음에 호소하는 겁니다. 감성적인 겁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사람을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엇은 뇌수술과 병적 우유부단 그랬는데 1980년대 초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병원에 가 보니까는 안화 전두 피질에 여기 이제 눈이 있으면은 눈 쪽에 관련된 이 뇌의 그 피질에 종양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안화 전두 피질은 뭘 담당하냐? 감정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 수술을 합니다. 종양을 떼어냅니다. 수술은 성공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부터 엘리엇한테 무엇이 생기냐면은 의사결정을 못하는 우유부단함이 생깁니다. 그건 어느 정도냐? 계약서에 사인하라 그러고 검은색 펜이랑 파란색 펜을 주면은 30분 동안 고민을 해요. 어떤 펜을 가지고 사인할까?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 수술로 인해서 의사결정 능력을 잃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느냐? 감정을 다루는 데가 다치니까 의사결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사결정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감성적이라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그 상대방 듣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 밀리언 달러 컨설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논리는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지만 감정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든다. 이게 굉장히 시사점이 많은데요. 결국은 고객이 움직이게 하려면 고객의 감정을 움직이도록 해줘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가려고 그러면. 논리는 그럴 수 있겠네. 그래, 맞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까지는 되는데 감정은 안 움직인다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사는 행위라든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막 길거리에 나서 뭘 외치거나 그건 감정적으로 업됐거나 감정적으로 내가 거기 끌리거나 그럴 때 움직인다 이거죠. 행동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스토리텔링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어디다 고민을 많이 하면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떻게 전할까? 그거에 대해서는 무척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이 필요한 게 뭐지? 그 생각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청중들을 파악해라. 청중이 뭘 요구하는지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소용이 없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뭐 우스갯소리로 뭐 남자들 군대 가가지고 축구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성들은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는 진짜 1도 관심이 없는데 뭐 그런 얘기. 다음 여러분 24시 아시죠? 미드 보신 적 있죠? 이거. 네,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별로 없으세요? 의외인데 그 우리나라 미드바람 불러일으킨 게 24시인데 예, 요거는 그 대테러 그 본부에서 테러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을 쭉 나열하면서 계속 그 주인공이 헤쳐나가는 얘기를 하는데요. 24시라는 얘기는 하루 24시간 1시간씩 끊어가지고 한 편이 1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여지는데 이걸 보게 되면요. 중독성이 엄청 강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되지? 그다음에 어떻게 되지? 그래서 24시 뭐 시즌 1 그러면 그걸 갖다가 몰아서 몇 편을 갖다가 한꺼번에 밤새워서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렇게 봤었고요. 그다음에 킹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제 뜨는 드라마죠.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를 갖게 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게 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 막 몰아서 보고 몰입하고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이거죠. 이거는 어떤 스토리를 들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그 스토리 안에 우리를 끌어당기는 장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아까 제가 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훅에 이제 걸려들면 사람들이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다음 단계로 그다음 단계를. 그럼 특히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에서는 이 훅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를 잃지 않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플롯입니다. 플롯. 플롯 사건 전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어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고 계속 쫓아오게 되는데요. 자, 이거 제가 사실은 여기에 지금 플롯 훅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건 제가 시간상 그냥 빼버렸습니다. 훅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과 모순과 대비, 컨플릭트와 컨트라스트와 그다음에 컨플 컨트라딕션, 예. 모순 요 3C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 스토리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끌게 됩니다.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오늘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그 네 가지 스토리의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메시지, 그다음에 갈등, 등장인물, 네 번째가 이제 플롯입니다. 플롯. 플롯이고 대부분의 동화 모델의 플롯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거 말고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에서는 이 다섯 가지가 어, 플롯을 보통 기본적인 플롯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발단, 인생 역전, 희생이 아니라 회생입니다. 회생, 괴물 극복, 탐험, 요 다섯 가지인데요. 제가 요거는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 다섯 가지랑은 상관이 없지만은 그냥 이런 식의 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커트 버니컷이라는 사람이 스토리 구조를 해석하려고 이제 만든 그림인데요. 수렁에 빠진 주인공의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시작서부터 끝이고요. 불행과 행복입니다. 그러면 이게 행복 지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행복도요. 처음에는 행복한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수렁에 나쁜 쪽으로 갑니다. 불행 쪽으로 가가지고 그 불행을 극복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끝에 가서야 다시 복귀가 됩니다. 이게 수렁에 빠진 주인공 얘기인데 마치 예를 들어서 본 아이덴티티에 나오는 본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본 아이덴티티 영화 보셨어요? 네. 그 자기 기억도 안 나고 그 나쁜 상관의 의도대로 막 움직이고 그거 찾아가는 거죠. 쫓기고 같은 편한테 쫓기고 뭐 이제 그런 과정이 수렁에 빠진 주인공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녀를 만난 소녀는 시작은 그냥 평범한 상태입니다.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행복한 상태가 아니에요. 보통 상태에서 시작해서 생활하다가 소녀를 만나서 점점 사랑을 느끼고 점점 좋아집니다.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갈등이 생기고 소녀가 이사를 가고 헤어지게 되고 점점 비참한 모습으로 바뀌고 또 소녀를 찾아가고 뭐 이러면서 흘러가는 게 이제 소녀를 만난 소년 얘기. 이거는 앞에 수렁에 빠진 주인공 얘기랑 좀 다릅니다. 시작은 보통에서도 시작하는 거니까. 예. 결국 이런 구조를 보통 따라간다는 겁니다.
요 더웨이 홈이라는 것은 이 강아지가 길이 엇갈려서 주인을 잊어버려가지고 주인을 찾아가는 길인데 비슷합니다. 요런 플롯입니다. 자, 요 5가지 플롯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발단입니다. 발단은 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애들은 보통 이제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엄마, 애가 어떻게 생기는 거야?" 뭐 이런 거. 예. 이건 정체성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종교나 문화는 그 창조 신화 같은 게 있어요. 나라마다 틀리지만 그런 것처럼요. 비즈니스의 발단 스토리입니다. 혹시 인드라 누이라고 아세요? 인드라 누이? 인드라 누이는 그 2006년도에 펩시콜라 CEO로 임명된 사람이거든요. 인도계 여성 CEO입니다. 100년 만에 이 여성 CEO가 되고 100년 만에 코카콜라를 개최게 됩니다. 그 시장에 사업을 다각화시키면서 콜라는 센데 다른 음료수 있잖아요. 뭐 건강 음료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뭐죠? 그 스포츠 음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사이에 펩시콜라에서는 그쪽에다 치중을 많이 해가지고 전체 시장 점유율 매출이 올라갑니다. 코카콜라를 앞서게 되는데 인드라 누이한테 사람들이 인드라 누이가 처음에 CEO가 되니까 다 궁금했어요. 이 여자가 누구지? 어떻게 이 CEO까지 올라왔지? 그 질문하는 게 대부분 그런 겁니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나요? 그랬을 때 이 인드라 누이가 했던 얘기는 발단 스토리입니다. 나는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다라는 발단 스토리. 자, 이건 제가 책을 그냥 일부분 이렇게 합해가지고 옮겨놨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질문을 하니까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 저녁을 먹을 때 언니와 같이 내가 인도 총리나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연설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식사 전에. 그리고 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끝나면은 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손을 들어주고 그런 걸 연습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남을 설득하는 연습을 어머님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던 훈련이 오늘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된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발단 이야기. 발단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해야 되냐면요.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발단 얘기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왜 이 음식점을 열게 됐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돼서 나옵니다. 일본의 업체들은 그런 걸 많이 잘합니다.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한 번 고객 100번 오게 하라. 거기 나오는 얘들이 다 그런 거예요. 나는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왜 음식점을 하게 됐는지, 왜 아버지가 했던 걸 내가 맡아서 하게 됐는지,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스토리에 빠지게 하고 공감하게 되고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인생 역전입니다. 인생 역전은 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불행서부터. 다수성가하는 얘기죠. 계속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결국 끝에 가서는 이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무 희망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이런 얘기 많잖아요. 자수성가한 사람들 얘기. 예, 이게 일종의 인생 역전 스토리입니다. 자, 오프라 윈프리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서 어려서부터 자랐고 또 심지어는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까지 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잖아요. 예. 미혼모가 되고 14살에 그러면서도 굽히지 않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지고 지금은 어 이 토크쇼의 최고봉을 자랑하고 이제는 은퇴를 했죠. 예. 그리고 억만장자가 되고 뭐 하여간 그런 얘기들. 크리스 가드너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난해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에서 잤잖아요. 문 잠가 놓고 신문지 깔아 놓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회사를 만들고 자수성가하는 그런 얘기. 이건 영화로도 돼 있죠. 예. 행복을 찾아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윌 스미스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존 폴 디조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이 사람도 2번이나 노숙자 생활을 해요. 부인 2번 결혼했는데 부인들한테 다 팽당하고 쫓겨나가고 뭐. 그런데 직 뭘 했냐 하면은 그 미용 제품을 만들어 팔고 그게 대성공을 하고 대박이 나고 프라임 프리미엄 데킬라라 그래도
싼 술로 유명한 데킬라를 아주 고급 술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팔게 됩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사람 자산이 한 30억 달러 정도 된다 그래요. 2017년 포브스가 얘기할 때 세계 100대 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게 인제 성공 스토리고요. 그 인생의 역전이고요. 회생은 뭐냐면 죽었다 살아나는 얘기입니다. 뭐 오늘이 부활절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 그게 회생이거든요. 근데 기업으로 말하면 이게 죽었다 살아나는 것보다는 이제 기업 회생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회를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다시 역전을 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요. 뭐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잘 나가다가 초반에 나중에는 엄청 어렵게 되고 회사가 거의 망할 지경에 이릅니다. 요게 인제 포드 자동차의 연도별 이렇게 쭉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어 처음엔 잘 나갈 때는 제기어 뭐 그다음에 에스턴 마틴 뭐 이런 차들을 인수를 합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막 떨어지고 인원 감축을 하면서 다 팔아요, 다시. 그리고 거의 망할 지경에 속하는데 빚도 굉장히 많이 지고요. 예. 주가가 $2 아래로 이제 떨어집니다. 2008년도에. 그러다가 다시 회생을 합니다. 다시 이제 성공을 하면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최대의 그 호황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 이 기업이 죽었다가 거의 망했다가 살아난 이런 회생 얘기, 그런 얘기도 들어가고요. 이런 그 할리 데이비슨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 원래는 몇십 년 동안 미국 오토바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할리 데이비슨이. 그러다가 1 위를 차지하고 있다가 시장 점유율이 10%도 10%대로 그냥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을 취급하는 중간 상인들이 오토바이 안 팔린다고 막 아우성을 치고요. 채권은행에서는 할리 데이비슨을 부도 처리해야 되겠다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거의 망할 지경에 처했는데 리차드 티어링크라는 사람이 1981년도에 여기 CF로 합류하고 인제 CEO가 되고 구조 조정을 아주 혹독하게 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 그리고 고객과 같이 하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가면서 다시 시장 점유율 50%로 회복을 합니다. 이 사람은 거의 전설적으로 인제 할리 데이비슨을 살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인제 생각했던 거는 사람들이 할리 데이비슨을 좋아하는 이유가 오토바이 성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오토바이 자체가 아니라 그 라이프 스타일과 감성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할리 데이비슨은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라이프 스타일이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오토바이 뭐 인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요게 인제 그 회생 이야기고요. 괴물 극복은 뭐 게임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보스 뭐 이제 처치하는 뭐 그런 것처럼요. 예. 이건 어떤 살다가 어떤 난관을 갖다가 나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그걸 갖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는 그 병이 될 수도 있고요. 암과 같은 아주 치명적인 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정치적 상황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인데요. 뭐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이제 더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요. 영국 왕 조지 6세에 대한 얘기인데요. 2차 세계 대전 때 영국 왕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기 형이 있었는데 형이 그 왕이 되기 싫다고 심슨 부인이라고 그 유명한 스캔들 있잖아요. 미국 그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위를 계승을 안 하겠다 그럽니다. 할 수 없이 이 동생이 계승을 하는데, 이 사람은 뭐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선천적으로 말더듬증이 있었어요. 말을 잘 못했어요. 근데 왕이 되면은 이제 국민들 앞에 나가서 연설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막 그 말더듬이증을 고치는 사람들한테 만나 가지고 교육도 받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인제 한 사람을 만나 가지고 끝내는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친 모습을 가지고 독일과 싸우는 그 와중에 연방 국민들한테 인제 감동적인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그 희망을 주고 그랬던 얘기를 이제 실화로 만든 영화인데 이 사람이 괴물은 바로 말더듬증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뭐 이 사람은 크리스 카라는 배우 겸 사진 작가인데요. 또 베스트셀러 작가고 또 연설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배우로 잘 나갈 때는 인제 그 버드와이저인가 거기 광고에 모델로도 나갈 정도였는데 암에 걸리게 됩니다. 암이란 진단을 받고 막 처음에는 굉장히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여성이 인제 생각을 바꿉니다. '암이란 변화의 동력을 제공하는 기폭제다.' 왜? '암으로 인해서 내 생활 습관이 바뀐다. 그리고 내 목적도 바뀐다. 그래서 이건 나로 하여금 변화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고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성 공동체와 소통도 하고 글도 쓰고 이런 데다 정열을 쏟으니까 책도 내고요. 그러면서 병도 이기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건강한 그런 그 삶을 일깨우면서 인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괴물은 극복해야 될 괴물은 암이었습니다. 그 암을 극복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그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괴물을 극복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단체나 이런 것도 이제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뭐 2015 년에 그린피스와 퓨리어스의 그 보고서에 보면은 세계 최악의 공해 문제 그래 가지고 연간 900만 명이 공해로 사망하고 있는데 이 중 840만 명이 개발도상국이다. 이 숫자는 흡연으로 죽는 사람보다 35%가 더 많고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3배가 더 많다. 그러면서 공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밝혀지고 나서 인제 필리핀 같은 데서는 은행들이 기금을 모아 가지고 물을 여과하는 장치를 개발해서 필리핀 폐수를 정화시키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기업, 학교가 협력해 가지고 그냥 내버려 뒀던 오래된 정유 공장을 정비해 가지고 공원으로 바꾸고요. 뭐 이런 노력들이 인제 계속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예. 극복하는 그 공해와 그러한 문제, 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괴물이 바로 공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탐험은 어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도를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가고 가치를 만들어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뭐 인디아나 존스 같은 모습이 인제 계속 탐험하는 그런 모습이요. 찾아가는 모습.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요. 뭐 비즈니스에서의 탐험 스토리는 이런 것들입니다. 제임스 다이슨 같은 경우에는 다이슨은 청소기로 유명하잖아요. 그 사이클론 기술을 적용한 거예요. 근데 그 청소기가 하루아침에 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걸 만들기 위해서 청소기 견본을 5천 개 이상 만들고 나서 개발이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5천 개 이상을 만드는 그 과정이 탐험입니다. 에디슨의 전구 실험도 그렇고요.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요. 라이트 형제가 한 번 딱 날려 가지고 비행에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몇백 번을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다 그러잖아요. 몇백 번을 시도한 그 자체가 탐험 스토리입니다. 금광을 찾는 사람들의 노력도 그렇습니다. 여기 파보고 안 되면 또 저기 파보고. 한 번 안 된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지 않잖아요. 계속 시도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기적의 사과를 만들 시도. 요거는요. 기적의 사과가 두 개가 있습니다. 다 일본 사람이 한 건데요.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가 스토리텔링 얘기할 때 아오모리 현의 그 폭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10%의 사과를 기적의 사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농부가 퇴비나 이런 것들 인공적인 걸 주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사과를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시도를 해 가지고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죽이다가 자연 상태 그대로 사과가 나오는데 이 사과가 어떤 정도냐면은 6 개월을 놔둬도 썩질 않아요, 사과가. 그래서 기저귀 사과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사과로 숲을 만들려고 음식점에서 미리 벌써 1년 전에서부터 예약이 됩니다, 그 사과가 나오면은. 그걸 이제 기저귀 사과라 그럽니다. 자연 공법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러한 시도들 있잖아요. 탐험하는 모습들, 노력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아,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하고 또 저렇게 시도하고 결국은 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구나.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이 5가지 기본 플롯이 딱딱 하나씩 떨어져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게 몇 개씩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가요. 그래서 뭐 괴물 극복이 어떤 탐험 스토리랑도 연결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감정 효과, 아까 제가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그냥 이 스토리를 얘기할 때 청중이 뭘 느끼도록 할 것이냐 하는 자문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샘플인데요. 제가 요게 사실은 어 그 비즈니스 스토리텔링 비법이라는 책에 나오는 형식입니다. 요게 5가지 기본 플롯에 대해서는 좀 만들어져 있어요. 어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걸 정리해 가지고 그냥 파일로 하나씩 이렇게 나눠 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적다 가지고 말았는데 뭐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요런 형식에다가 내 이야기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뭐 그러니까 어떤 때 내가 이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가진 것 없고 뭐 예를 들어서요. 저희 페이스북 친구 중에 그 김갑철 대표님이라고 있습니다. 슬진의 찐빵 하시는 분인데 그분 찐빵을 하시게 된 이유는 어느 때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그때 이제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는 처음에는 닭을 키웠는데 닭이 그때 뭐 조류 독감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다 폐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닭이 아니라 위임을 받아서 했던 건데 빚만 한 7천만 원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찐빵 가게를 시작했을 때는 많은 빚을 갖고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요. 예. 그런 얘기들을 쭉 풀어놨는데요. 이거를 이런 형식으로 지금 이거는 에어비앤비의 얘기입니다. 에어비앤비 CEO가 했던 얘기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이 발단 스토리, 나는 왜 이걸 시작하게 됐냐. 그 얘기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요런 형식이 어떤 때 시작되었습니다. 뭐뭐 때문에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푹 빠졌습니다. 뭐뭐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했습니다. 초기에는 그렇지만 저희는 그때 이렇게 하고 비록 현재는 어떻지만 저희는 여전히 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어 요런 그 칸에다가 내 얘기를 집어넣으면은 좀 더 쉽게 발단 이야기를 쓸 수가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런 게 하나의 샘플이고요. 인생 역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역전도 요거는 그 존 폴 디조리아 아까 제가 2번이나 노숙자 생활을 하고 2번이나 결혼한 부인한테 쫓겨나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인제 한 얘기입니다. "오래전은 포브스 선정 세계 100대 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늘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고백하자면" 쭉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마침내 뭐 이런 어 그 형식의 이렇게 흐름이 인생 역전의 스토리가 인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것보다 스토리텔링의 형식을 갖고 이런 기본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자신의 얘기를 전하는 게 굉장히 사람들이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얘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케팅 자동화라든가 뭐 이런 걸 많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거기다 써야 될 건 콘텐츠거든요. 어떤 콘텐츠를 치러야 되느냐. 그 콘텐츠는 특히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어려운 시절 겪은 얘기가 있고 내가 이걸 하게 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작게나마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길거리를 가다 보면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POP 보이잖아요. POP 보면 거기 대부분 뭐가 써 있냐. 커피 얼마, 샌드위치 얼마, 메뉴랑 가격표만 쫙 길거리에 나열을 해요. 그럼 어느 가게를 봐도 똑같아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
거기다 뭘 쓰냐? 메뉴를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가게를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객들이 오시면 이렇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 감정이 움직여요. 이런 사람이 다 있네. 그리고 좀 더 친근함을 느낍니다. 그 사람에 대한 비밀을 내가 하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끌려서 그 가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숫자를 나열하거나 팩트만 가지고 사람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냥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드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말을 좀 빨리 했는데요. 그리고 중간중간 뭐 생각도 좀 하고 그랬는데 제가 만약에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 파일은 제가 릴리스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책들 같은 데서 제가 이제 발표를 한 거라서 그냥 공개적으로 쓰시긴 좀 그렇고 개인적으로 쓰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를 풀도록 하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아니, 공유를 끊어야죠. 이거 공유. 예, 공유를 맞춰 주십시오. 예, 예. 근자에 우리 그 소셜 일요일 밤 세라방 한 거 중에 제일 재밌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막 마케팅 자동화 나오고 막 딱딱하고 막 어렵고 기술적인 것도 많고 그랬는데 모처럼 좀 머리 좀 이렇게 좀 가볍게 실은 느낌이어가지고 좋았습니다. 그때 파일 조금 공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제가 예, 예. 사례들이 많이 좀 정리되어 있으시니까 네. 나중에 저희 방에서 한번 저희들끼리만 나눌 수 있게 제가 그 제안 공유 걸어서 함께 좀 나눴으면 싶습니다. 그 뒤에 3개 기본 모델에 대해서 그 형식이 추가되면요. 네. 그거 가지고 제가 다 되면은 그렇게 공유를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김준혁 선생님이랑 이규림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박두나님이라고 오셨는데 제가 이름이 좀 생소한 분이셔가지고 나중에 기회 되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소셜 스쿨에서 진행하는 이 세라방은 매주 일요일 밤 9시에 진행이 되고요. 한 달치 이렇게 그 회비 형식으로 그 단돈 2만 원에 멤버십 형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서로 나눴던 내용들은 필요하시면 그 뒤에 자료를 공유해 드리기도 하고 또 더 뒤로 나눠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많이 이용하시고요. 제가 우리 채팅방에다가 이번 달 그러니까 4월 한 달 동안 우리 그 4분 교수님이 돌아가면서 발제를 하게 되는데 그 발제 주제를 다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놨거든요. 혹시 그 채팅창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아무래도 3월 하고 나서 저희가 뭐랄까 홍보를 할까 아니면 뭐 4월은 어떻게 운영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좀 공지를 좀 못하다 보니까 오늘 조금 적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3월에 함께 하셨던 분들한테 또 개별 좀 안내할 테니까요. 여기 오늘 함께 와주신 분들도 혼자 듣기에 좀 아깝다 싶으시면 주변에 뭐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분 정도씩만 이렇게 모시고 예, 다음 주에 함께 또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뭐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뭐 질문이라든가 조금 더 보완하고 싶은 분 계시면 의견 주시죠. 그렇게 급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김학용 선생님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채팅에 뭐라고 하셨는데. 네, 예. 여기 스토리텔링을 제가 여러 번 배웠는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유튜브를 위해서 영상을 매일 산에 가는 영상, 트레킹하는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찍다가 보니까 고민이에요. 아까 파라다이스라는 이야기했는데 정말 이렇게 편안한 영상을 찍다 보니까 고객한테 흥미를 못 주는 것 같다. 갈등이 없어. 요즘은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재밌게 찍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 소재를 가지고 더 잘할 수 있지? 근데 스토리를 방금 배우다 보니까 막 아이디어가 이렇게 쏙쏙 솟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번에. 예, 지난번에도 잘 들었지만 스토리텔링은 누구나에게 꼭 필요한 강의였고 자료 주신다니까 저는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규린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저희 그 마이크 켜드릴 테니까 인사 좀 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아니, 오랜만입니다. 예. 네, 제가, 너무 젊어지셨네요, 교수님. 저요? 아이, 흰머리가 얼마나 늘었는데요. 아, 예, 어떻게 기회가 지내세요? 없어서, 저도 재밌게 음. 잘 지내고 아, 있습니다. 그러세요? 저 정, 일산에서 음,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자주 들어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 동지들이 좀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 몇 분이 같이 들어와 계신데, 지금 차마 혼자, 여자분이 혼자뿐이라고 생각해서 얼굴을 지금 밝히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네. 예, 한 분이 좀 이렇게 딱 이렇게 자신있게 나타나 주셔야지, 딴 분들이 이렇게 화면을 켤 거예요, 아마. 예. 일산 분들 다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고 계셔요. 전번에 모임 한번 하셨다고는 얘긴 글쎄 들었는데, 말이에요. 제가 참석 못 해가지고요. 저도 한번 들러야 되는데. 예, 다음 모임 때 오세요, 교수님. 예. 저희끼리 인사 나눴으면 그런데요. 저희가 그 소셜스쿨이 그 강남 쪽에서 거의 25회차까지 운영을 했는데, 그 사이에 한 4, 5차 정도를 일산에서도 별도로 약간 그 군원처럼 이렇게 한 1, 2년 이렇게 같이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멤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뵈서 반가워가지고 인사 좀 나눴습니다. 예. 자, 벌써 10분이 넘었는데요. 뭐 너무 보는 분들만 보면은 조금 그러니까 하여튼 다음 주부터는 한 분씩만 전도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줄만 더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그 뭐 꽃도 거의 져버리는 그런 그 이제 비온 뒤 그 일요일이었는데요. 마저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일부터 신나는 한 주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4월 전부 각자 화이팅입니다. 예, 인사 나누시고 예,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얼른 나가주세요. 그래야 제가 마지막에 끌게요. 예, 우리 교수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송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다음 주는 우리 정상익 교수님, 예, 내용으로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휴일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들어가겠습니다. 종료합니다.